보고 받으셨습니까? 네. 예. 뭐 시간 관계상 재정 운영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뭐 확장 재정이나 건전 재정이냐 이 부분은 저는 시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또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그게 옳았느냐 틀렸느냐의 부분은 향후에 역사가 향후에 검증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이 정부도 다 지나고 난 뒤에 저는 그 결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대 재정 정책의 결과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구인철 부총리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정말 또 대통령 말씀하시는 것처럼 씨앗을 뿌려서 정말 큰 열매로 GDP 성장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가 채무 부분은 분명히 짚고는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년도 국가 채무 비중은 GDP 대비 51.6%로 올라 있습니다. 특히 적자성 채무는 1029조 5천억으로 급격히 증가해서 전체 국가 채무, 그 금융성 채무와 비교했을 때 전체 국가 채무의 72.7%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미래 세대가 떠안아야 할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 임기 말에는 이러한 적자성 채무가 1362조 5천억, 전체 국가 채무의 76.2%를 넘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 계획입니다. 너무 무책임하다. 미래 세대는 미래가 알아서 해라. 이런 무책임한 태도를 갖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네, 그 채무가 있다. 예를 들어 올해 이제 국가 채무가 1,415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1% 계속된다면은 이 정부의 끝에 한 57, 8% 정도까지 예상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누가 그렇게 기꺼워하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적자 재정을 그렇게 좋아서 선택하는 경우도 많지 않겠죠. 다만 그것에 대해서 그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너무 무책임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다시 생각해 봐 주시면 어떤가.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책임 있게 선택할 수 있는 과연 다른 방법은 무엇인가. 지금 저희가 물려받아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의 채무 구조와 현재의 성장률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우선 선택해야 하고, 그러면은 그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난 정부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재정 정책을 지금 쓰면 과연 길이 있겠는가. 제가 그래서 검증은 역사가 할 것이다. 정부가 지나고 난 뒤에 할 것이다. 말씀해 주신 것을 참 감사하게 들었고요. 걱정스럽다. 네네. 미래 세대를 무조건 넘겨놓을 저희도 하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없다. 그 말씀처럼 무조건 넘겨줄 수 없기 때문에 미래 세대의 현재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 반전된 상황을 넘겨주기 위한 책임 있는 고민을 한 것이어서 그러나 지금 주신 걱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바가 있어서 저희들이 쉽게 보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지난 대정부 질의에서 우리가 국고채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해서 3, 4조라고 이야기하셨는데 확인하셨습니까? 그때 잘못 들으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속기록 회복해 보십시오. 저도 어떤 기사를 봤는데 제가 34호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들으신 분들이 계시던데, 예, 알겠습니다. 언론에서 잘못 써 있어서 연간 언론에 시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연간 30조가 훌쩍 넘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도 34조 4천억. 네, 그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국고채 원금도 매년 일정 부분 상환해야 되는 거 아시죠? 예. 내년도에 얼마나 상환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년에 원금 상환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100조가 넘습니까? 원금 상환이 116조 3천억입니다. 예. 그러면 원금 이자 합치면은 150조 7천억입니다. 예. 내년도 예산안 총 수입이 뭐 650조 60조 되죠. 네. 그거의 22.4%에 해당합니다. 구조적으로 총지출과 총수입과의 격차가 커진 상태에서 총수입의 20% 이상을 빚을 갚는다. 이건 상식적으로 상당히 좀 큰 재정적으로는 걱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의무 지출이 이 국고채 원금 이자 상환입니다. 이거는 바로 재정에 경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장밋빛 이야기를 하시면서 혁신 투자 말하십니다만은
이렇게 가다 보면 정부가 스스로 손발을 묶고 미래 선택권을 포기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다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가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중에 장밋빛 투자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게 장밋빛으로 끝내면 안 되겠죠. 되죠. 저희가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전략적 판단을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예산 중에 지출 구조 조정만 27조에 해당합니다. 그 부분은 지출 구조 조정액으로는 최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절약할 부분은 최대한 절약하면서 성장할 부분에 뭐 투자를 하지 않으면 뭔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성장을 위한 투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입니다. 어떻게 잘할 것이냐 또 저희들이 의논을 드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함께 의논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야당으로서 국가 채무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 총리님한테 네, 충분히 꼭 드려야 말씀해 되겠다라는 주셨고 깊이 말씀에서 받아들이겠습니다. 드립니다. 그리고 이 정책의 혼선 부분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을 밸류업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겠다. 기업 활력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근데 결과는 상법 개정, 그다음에 노조법,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해서 참 기업을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총리님,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에 로봇 기업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네, 그 일각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아이고 차라리 사람 안 쓰고 이제 로봇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만은 꼭 그렇게만 해석하기 좀 어렵다고 보고요. 조금 전에 정책의 혼선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죄송하지만은 정책의 혼선 이걸 했다가 저걸 하는 걸 텐데 지금 100일 동안에 저희가 이걸 했다가 저걸 하는 걸로 바꾸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았다고 보고 저희들이 노사 양측에 다 한편으로는 노동을 존중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업을 활동을 할 수 있게 규제를 개혁하라든가 배임을 완화한다든가 하는 말과 총리님 복합적 정책을 쓰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 최소한 한 1년 정도 지난 이후에 저희가 했던 정책이 바뀌면서 결과 수치도 나쁘다. 그러면 그때쯤부터 비판을 시작해 주시면 훨씬 달게 받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님께서 간섭하지 말고 쓸데없이 규제하지 말고 쓸데없이 부담 주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들에 비해서 이런 말과 노란봉투법, 덧센상법 이런 부분들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다음 청년을 위해서 정책